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6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화염이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공포와 희망이 기묘하게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락 뒤의 급반등,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술 패권 다툼까지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회복 탄력성과 결사항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제 우리 증시가 겪은 충격은 1987년 블랙먼데이와 닮아 있었지만 오늘 보여준 반등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숨어 있죠. 마치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유조선 전쟁이 21세기 들어온 전쟁으로 부활한 느낌입니다. 오늘 8개국 소식을 통해 이 거대한 흐름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 만에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의 패닉셀링이 무색할 정도로 코스피는 9.63%, 코스닥은 무려 14% 넘게 폭등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반등의 동력이 미국발 호재였다는 점입니다. 미 정부가 2027년부터 중국산 반도체 공공조달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잡았던 제2의 반도체 특수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AI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정부의 ANA 출범도 이런 기술 주권 확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굵직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죠. 법의 곡제와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흐트러졌던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경제 투명성을 높이려는 일종의 뉴코리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합의까지 더해지면서 한미경제동맹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혈맹 수준의 자본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동 사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UAE와 협력해 전세기를 띄우는 등 교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린 것도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주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AI가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했는데 우리 외교와 경제도 이런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정교한 한 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내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론에 따른 53대 47의 결과인데 이는 미국 정치가 다시 한번 강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만들어진 전쟁권한법 무력화 논란이 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보수 진영은 분노를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식 논리에 완전히 설득된 모양새입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자금 지원을 서두르는 것도 결국 전쟁 수행을 위한 내부 단속의 일환이죠. 경제적으로는 유가 급등과 AI 열풍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브로드컴이 내년 AI 칩 매출을 1,000억 달러로 예상하며 주가가 뛰었습니다. 유가가 202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항공주를 끌어내리고 있는데도 빅테크들은 올해 AI 인프라에만 6,0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이건 19세기 오일 쇼크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당시엔 에너지 비용이 모든 걸 멈추게 했다면 지금은 에너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지능의 패권을 쥐겠다는 거대한 도박이 진행 중인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기 범죄와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오네요. 오늘은 스캠 근절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 사칭 사기가 전년 대비 25%나 늘었다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불안을 파고드는 범죄도 고도화되는 법이죠. 플로리다의 동파 피해로 인한 자연재해 지역 지정도 기후 위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 소식은 성공지상주의 미국 사회가 이제야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전인대가 개막하며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죠.
이번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에서 5% 사이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중국 경제가 이제 속도보다는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그 돌파구로 제시한 인공지능 플러스 전략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국유 기업들이 반도체와 항공우주 분야의 응용 시나리오를 스타트업에 개방하도록 강제했는데 이는 국가 자본주의의 힘으로 기술 장벽을 넘겠다는 계산입니다.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구권과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 스파이 활동 의혹 등에 대해 정치적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생태환경 법전을 상정하며 문명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려 애쓰고 있어요. 특히 1,400만 명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3천만 명에게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자평 뒤에는 줄어드는 인구와 낮아지는 성장률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 중 하나인 이란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진정한 약속 내작전의 19번째 파동이 시작됐다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미국 거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텔아비브의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비극적인 상황이죠. 특히 우려스러운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때처럼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은 격이죠. 전쟁 중에도 경제와 사회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1.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자생력을 키웠다는 뜻인데 그 중심에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도시 변화를 위한 행진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 변혁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죠. 다만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군축 및 비확산 인식의 날인데 이란 땅에서 들리는 폭음은 평화의 길이 얼마나 먼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사자의 포효 작전을 이어가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이란과 러시아의 연합에 맞선 서구 문명의 방어전으로 규정하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병역법 문제로 내용이 깊습니다. 하레디, 즉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의 징집 문제를 두고 정당들이 의회 해산까지 거론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전시 상황임에도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보호구역만 있다면 사업장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장기전에 대비해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덕분에 방산 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로봇과 자동화 기술 도입이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이러니컬하게도 4차 산업혁명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어제 폭락했던 니케이가 오늘은 1,000엔 넘게 반등하며 55,000엔대를 회복했습니다. 네, 중동의 공포가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특히 일본과 UAE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타결된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의 장사꾼 외교가 빛을 발한 거죠. 또한 나토이 국방기술혁신 프로그램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일본이 군민 겸용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기술 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국내 정치권에선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고요? 야당 5개 당이 일정 압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은 소비세율 0%를 주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재심법 개정 캠페인이 눈에 띕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검찰의 불복 신청을 금지하라는 요구인데 이는 일본 사법체계의 폐쇄성을 깨뜨리려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오커스 협정과 관련된 민감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이란 호위함 공격에 호주 해군 인력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작전 보완을 이유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호주가 중동 분쟁에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 총리가 방문해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공급망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군요.
6천년 전 멸종된 줄 알았던 동물이 발견됐다고요? 네, 파푸아뉴기니의 열대우림에서 유대류 2종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생태학계의 실러캔스 같은 사건이죠. 기술과 전쟁의 소식 속에서 생명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시켜주는 경이로운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2월 분기 GDP가 0.8% 성장하며 3년 만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주 여성들의 재정적 독립도가 높아졌다는 설문 결과와 함께 호주 사회의 역동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중동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며 대대적인 교민 대피 작전에 나섰습니다. 타이푼 전투기와 구축함을 지중해와 카타르에 배치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작전입니다. 영국 역시 전쟁의 불길이 자국민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니카라과 등을 비자 필요 국가로 지정하며 이민법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는 안보 위기 속에서 국경의 벽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합니다. 투표 방식의 현대화라는 흥미로운 소식도 있네요. 쇼핑센터에서 주말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유연 투표 시범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영국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건데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하원 직원 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등 투명성 논란도 있지만 영국은 지금 위기 속에서도 국가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단신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서울과 부산 등 20개 도시에서 100개 이상의 문화교류 행사를 엽니다. 또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회고하며 인류가 AI의 특이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시는 비상사태 속에서도 어린이 연극 등 일부 행사를 3월 중순으로 재편성하며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찾고 기술은 쉼없이 진화하며 생명은 멸종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8개국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적응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는 개혁의 명분을 찾으며 시민들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오늘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내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위기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미 있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